여러분, 물건이 국경을 넘을 때 모든 돈 거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. 거대한 글로벌 무역이 멈추지 않게 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, 바로 납세담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. 자, 오늘 바로 이 약속의 모든 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도 그렇잖아요. 당장 필요한 건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내는 거요. 개인의 신용거래랑 비슷하죠? 근데 이게 수백억 원이 오가는 국제무역에서는 이 신용이라는 게 국가가 보증하는 공식적인 약속, 즉 담보가 되는 겁니다. 만약 이 시스템이 없으면 무역은 훨씬 더 느려지고 복잡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나중에 관세 꼭 낼게요 하고 세관이랑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. 아니 애초에 정부는 왜 이런 약속이 필요할까요?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세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자, 첫 번째 질문. 왜 약속이 필요할까? 사실 이건 국가랑 기업 양쪽 입장을 다 봐야 해요.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납세담보는 바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딱 맞춰주는 해법인 셈이죠. 예를 들어서 수입업체가 관세를 좀 나눠서 내고 싶을 때가 있고요. 아니면 통관 절차가 다 끝나기도 전에 물건부터 빨리 빼가야 할 때도 있거든요. 이런 여러 상황에서는 세금 납부가 즉시 이루어지지가 않죠. 이럴 때 세관 입장에서는 이거 나중에 돈 떼이면 어떡하지? 하는 위험이 생기잖아요. 그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 담보인 겁니다. 말하자면 국가 재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 같은 거죠. 자, 그럼 이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다음 중에서 세관이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가 아닌 건 뭘까요? 이 제도의 근본 목적, 그러니까 세금을 확실히 받겠다. 이걸 생각하면 답이 바로 보일 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납세담보라는 게 무슨 규칙을 어기라고 만들어준 뒷문이 아니라는 거죠.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무역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세금 징수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. 이겁니다.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. 자, 이제 담보가 왜 필요한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죠? 바로 그럼 뭘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냐는 겁니다. 당연히 세관에서 아무거나 약속의 증표로 받아주진 않겠죠. 여기 인정되는 거랑 안 되는 걸 쫙 비교해보면요. 세관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딱 두 가지 원칙이 보여요. 첫째, 가치가 안정적인가? 둘째, 혹시 문제 생겼을 때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가? 이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자동차는 가치가 막 떨어지잖아요. 그리고 상장 주식이라고 다 받아주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요. 그에 비해서 현금이나 국공채, 부동산은 훨씬 안정적이죠. 근데 이런 담보 종류 같은 큰 규칙들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? 뭐 동네 세관에서 알아서 정하는 걸까요?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 정하는 걸까요?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역 세관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면 부산항이랑 인천항 통관 조건이 달라지는 그런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바로 관세청장입니다. 제일 높은 관세청에서 전국에 적용될 큰 원칙을 딱 정해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각 지역 세관들은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꽉 잡아주니까 우리가 어느 항구로 수입을 하든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일관성이 유지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약속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고 또 어떻게 끝나는지 그 전체 사이클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약속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. 바로 10이에요, 10일. 세관으로부터 자, 담보 제공하세요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딱 10일. 이 안에 약속의 증표를 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 제한입니다. 모든 약속에는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따르죠. 만약 이 10일을 놓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10일이라는 기회를 놓치잖아요. 그럼 세관은 더는 안 기다려줍니다. 바로 납부고지서를 달리는 거죠. 쉽게 말해 세금 당장 내세요 하는 공식 통보를 하는 겁니다. 담보를 냈으면 얻을 수 있었던 그 시간적 여유가 싹 사라지고 곧바로 세금 독촉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. 자, 이 흐름도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1단계, 약속의 시작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. 그리고 2단계, 약속을 잘 지켜서 세금을 제때 내면
담보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옵니다. 이게 베스트죠. 하지만 3단계, 만약 약속을 어기면 세관은 그 담보를 써서 세금을 메꿉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4단계예요. 만약에 담보 가치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커서 돈이 남았다? 그럼 그 잔액은 당연히 돌려줍니다. 그런데 5단계, 만약에 그 돈의 주인을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때 공탁이라는 아주 특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. 법조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그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. 이 한 문장이 바로 이 담보제도의 심장이에요. 약속이 깨지는 바로 그 순간, 담보는 더 이상 그냥 보증금이 아니라 실제 세금 그 자체가 돼서 국가의 손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거죠. 공탁. 말이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말해서 주인을 알 수 없거나 지금 줄 방법이 없는 돈을 위한 정부의 안전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 법원에 맡겨두는 거죠.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우리는 돌려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받을 사람이 나 안 받아요 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이 끊겨버리는 뭐 그런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.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탁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. 하지만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는 법이죠. 그리고 이런 예외를 아는 게 바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를 만드는 거고요. 이건 정말 중요한 예외 조항인데요. 만약에 수입업체가 아니라 제3자, 그러니까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했다면 남은 돈은 반드시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줘야 합니다. 이때는 공탁이 안 돼요. 왜냐? 애초에 그 돈의 진짜 주인은 수입업체가 아니라 바로 그 보증인이니까요. 법이 이 소유권을 아주 명확하게 보호해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어차피 내 담보로 세금을 냈으니까 에이, 늦게 낸 벌금 정도는 그냥 퉁쳐주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? 아닙니다. 담보로 세금을 냈다는 사실이 납부 기한을 어겼다는 팩트를 바꾸진 못해요. 그러니까 원금은 담보로 해결이 될진 몰라도 늦게 낸 것에 대한 벌금, 즉 가산세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. 결국 이 납세담보라는 건요, 단순히 돈 맡겨놓는 제도가 아니에요. 기업에게는 자금의 유연성을 주고 국가에게는 세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이 거대한 글로벌 무역이라는 톱니바퀴가 삐걱거리지 않고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자 정말 정교한 시스템인 셈입니다.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경제가 이런 보이지 않는 약속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